보통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뇌출혈을 뇌경색보다 훨씬 더 좀 중증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45에서 80%까지도 보고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맞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뇌졸중과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졸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골든타임일 텐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선생님 너무 늦게 온 건 아닌가요? 혹은 선생님 분명히 우리는 빨리 왔는데 왜 시술을 안 하는 거죠? 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뇌졸중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경과에는 이제 Time is Brai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뇌세포라는 것은 완전히 세포 사멸이 되어버린 뒤에는 이제 재생이 되지가 않고, 뇌졸중은 초급성기 시기에 점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빠른 조치가 뇌 손상의 정도,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뇌졸중이 분초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임상 상황, 즉 출혈성 뇌졸중인지 허혈성 뇌졸중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원인 질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재반 상황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중증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뇌졸중이라는 것이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과 뇌경색을 아우르는 용어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뇌출혈을 뇌경색보다 훨씬 더 좀 중증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45에서 80%까지도 보고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맞고요.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골든타임이라는 또 그 측면에서만 보면은 때론 뇌경색이 더욱 총각을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의 경우에는 크게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뇌출혈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급하게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약 80%가 뇌동맥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파열된 뇌동맥류에서 재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런 재출혈은 최초 24시간 이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또 허혈성 뇌졸중, 즉 이제 뇌경색은 뇌혈류가 국소적으로 떨어지면서 뇌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포도당 등 공급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바로 뇌세포가 사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 가장 심한 손상을 받는 뇌경색 핵심부, 즉 코어라고 부르는 부분과 정상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혈류가 유지되는 영역인 한글로는 허혈 반음형, 영어로는 이제 피넘브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뇌혈류가 떨어져서 뇌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세포가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뇌혈류가 회복이 될 경우 정상으로 돌아오는 영역이 바로 이 허혈 반음형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뇌세포 사멸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뇌혈류를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면은 세포를 다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뇌경색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허혈 반음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허혈 반음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응급실에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뇌혈류, 뇌관류 CT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뇌세포가 이미 죽은 부분, 코어랑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허혈 반응형, 피넘브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영상학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허혈 반응형을 보는 방법은 이 뇌관류 CT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는 있는데,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관류 CT가 되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뇌세포가 이미 사멸한 코어라는 부분이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이제 아직 죽어가고 있지만 살릴 수 있는 허혈 반음형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네.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감압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적 또는 시술적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뇌혈류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급성기 치료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뇌경색에서 급성기 치료는 이제 허준영 교수님 말씀대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 재관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뇌세포가 사멸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랜 기간 재활 치료하면서 조금씩 기능이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재관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큰 증상 개선을 보이게 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장기적인 예후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재관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될 것이고요, 즉 주사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 즉 이제 혈관 내로 카테터가 직접 접근해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관류 치료는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는 한 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들어왔었고,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겨우 10년 전에서야 제대로 인정을 받고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치료 모두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으나 한계와 단점이 명확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자체 위험도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실제로 응급실에 찾아온 여러 환자들 중에서 재관류 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분들은 10에서 20%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를 응급실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이제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죠.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이라서 이게 골든타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무조건 4.5시간 이내에 왔다고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치료하는 거죠?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란 이름 그대로 정맥내로 혈전 용해제를 투약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혈전 용해제는 TK라는 약이 유일합니다. 이 약은 직접적으로 혈전을 녹여주는 아주 강력한 약이다 보니 제대로 작용한다라면은 아주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이슈, 즉 출혈의 위험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출혈 위험성 때문에 일부 제한적인 뇌경색 환자들에 한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4.5시간 이내에만 투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시간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와도 어떤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투약을 권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같은 자리로 뇌출혈의 위험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도를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도의 정도는 연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약물 투약함으로써 약물 투약하지 않은 군보다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뇌출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거나 최근 머리를 세게 부딪힌 적이 있으면은 투약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이라는 것은 꼭 이제 머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복강이나 뭐 다른 곳에도 심각한 출혈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혈변, 혈뇨, 뭐 그런 기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도 투약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또 평소 약물, 와파린이라던가 엘리키스, 릭시아나, 자렐토, 프라닥사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에서도 투약이 금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나쁜 이야기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 안 좋은 약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분을 보는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투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약물로 인한 이득이 위험도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 한해서 투약을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의 예측은 완벽할 수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투약이 뇌출혈 위험도를 올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뇌출혈은 한 10% 이하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제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도 부르는 치료는 결국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동맥내로 카테터가 들어가서 뇌혈관 안쪽으로 접근하고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직접 꺼내오는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전을 이렇게 직접 제거하다 보니 혈류 재개통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효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엔 6시간 안쪽의 환자에서만 시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24시간 내지는 그 너머의 시간에서도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류 재개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살아있는 뇌세포에서나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료이고 오히려 죽은 뇌세포에 과혈류를 유발해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술을 통해서 이제 뚫어주는 혈관들은 비교적 붉은 혈관에 국한이 됩니다. 당연히 카테터가 들어가서 직접 물리적으로 이걸 꺼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응급실에서는 뇌혈관 조형 CT, 뇌관류 CT,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빨리 응급실에 내원했더라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시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시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통을 하여도 호전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시술을 한다고 또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시술 중 혈관 박리, 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또 잔뜩 한 것 같은데, 사실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문자 그대로 죽을 사람을 정말 살려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잖아요. 따라서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재빨리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빨리 응급실에 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성기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어쨌든 빨리 오셔야지 뭐라도 된다는 뜻이라 가지고요. 한쪽 팔다리 마비, 아니면 말이 어눌하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여러 가지 뇌졸중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